뇌포 구조이 망가지면 어떤 병이 생기나 할 때 뇌전증을 했었어요. 뇌전증이 이온 채널을 조절하는 게 이제 뉴론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는데 거기 이온 채널의 균형이 깨지면 비정상적으로 흥분해가지고 경련 발작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잠을 잘 잔 학생이 장기 기억으로 이걸 잘 보냈으면 기억이 막 색색 날 텐데 그게 그렇지 않다. 나의 수면에 문제가 있나 총체적으로 고민해봐요. 그래서 이런 액션 포텐셜은 처음에 액션 포텐셜이 쉬고 있다가 액션을 할 때, 흥분을 할 때 소디움 채널이 먼저 열리고 포타시움 채널이 따라 열리고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그게 이제 닫히면서 플로라이드 채널이 열리고 일련의 이온 채널들이 열리면서 탈분극이 되면서 탈분극은 디폴라리제이션 마이너스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게 흥분하는 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휴지기로 돌아오는 거는 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플로라이드 채널이 반영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 뉴로 트랜스미터 중에 흥분성 그런 전달 물질이 막 올라갔거나 그다음에 이제 클로라이드 채널은 억제성 이런 그 뉴로 트랜스미터랑 관련이 있는데 거기가 고장이 났거나 또는 그게 부족하거나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이게 어떤 방향이든 흥분성이든 억제성이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뇌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려면 매우 활발해야 되는데 공산당들이 한쪽 다리 똑같이 이렇게 손발 똑같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뇌 활동이 그렇게 되면은 뭔가 고장이 난 거야. 같은 시기에 다 동시에 탈분극이 되거나 그냥 과분극이 다시 돌아오는 심지어 억제성, 흥분성 할 거 없이 너무 동시화된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도 이런 경련 발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흥분성 이런 탈분극들이 모이면은 스파이크 같은 비정상적인 뇌파, 경련파를 이루게 되고 뒤에 따라오는 서파는 대개는 클로라이드 채널, 이니비터리, 억제성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크와 슬로우 웨이브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뇌파를 세포를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호를 가지고 뇌파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병소를 체크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잘 쉬고 눈을 감고 편히 있을 때 알파파가 뇌파에서 나와요. 빠르면서도 규칙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느려진 파는 이제 뇌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뾰족한 파, 그래서 스파이크가 보인다. 그거는 과도한 흥분성 액티비티가 올라가가지고 이 부분이 병소이에요. 그래서 뇌파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는 대표적인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도하거나 가바 같은 억제성 뉴로트랜스미터가 부족하거나 여기가 고장이 나거나 가바는 이게 클로라이드 채널하고 링크가 돼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디움 채널, 포타시움 채널, 칼슘 채널이 열릴 때 글루타메이트가 반영하고 클로라이드 채널이 가바와 반영을 하는데 거기에 고장이 나면은 경련이 생기겠죠. 경련은 환자분들이 늘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경련 발작을 하는데 그거 시간만 모으면 평생 몇 시간이 안 된다고 해요. 대개는 그냥 몇 분, 몇 초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길지 몰라요. 경련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잠깐 의식을 잃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은 시저라고 하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병은 에필lep시, 뇌전증이라고 해요. 질환의 증상과 병명이 조금 달라요. 경련 발작 증상과 에필lep시, 뇌전증. 그래서 뭐 굳이 읽어보면은 익세시브하고 하이퍼싱크로너스한 그런 액티비티가 셀룰러 콜텍스, 왜냐면 뉴론의 액티비티에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뉴런의 활성도가 과도하게 올라오는 것,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과 사인입니다. 의식을 잃거나 몸이 붓거나 떨리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시저 있고, 에필lep시는 이게 아무 원인 없이 갑자기 자발적, 갑자기 자동으로 생길 때 시저, 그런 것이 반복되는 환자의 진단은 뇌전증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일본 한자에서 온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임프레션이 나쁘고 마치 저주스러운, 내 환자한테 뇌파 이상이 있고 간질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다, 우리 집안을 망쳤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런데 뭐 약을 먹고 잘 조절되고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간질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뇌전증이라고 바꿨어요. 뇌자에다가 전기 전자의 증상, 뇌전증으로 바꾸고 선포식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나라가 없었어. 그래서 한문을 공유하는 나라들은 이 뉘앙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환자들의 이런 그 질환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주는 사회적인 프레셔 같은 거, 또는 스스로 가지는 이런 많은 나쁜 감정들을 좀 완화시키는 거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제 그 용어들이 좀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뇌전증으로 바뀌었어요. 수업을 들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뇌전증 발작, 경련, 뇌전증성 발작. 이제 이런 용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비뇌전증성 발작도 있어요. 갑자기 쓰러지는데 반드시 뇌 이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도 히스테리 이런 그 정신적인 문제로 쓰러지는 경우에 그거는 정말 본인이 알고 일부러 막 이렇게 꾀병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뇌전증 환자분 중에는 진짜 경련 발작도 있고,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은 경련이 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발작 그런 증상인데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아주 몸이 굳고 떨리는 큰 증상부터 잠깐 그냥 동작을 멈추거나 의식의 변화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발작, 다양한 임상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뇌전증의 이한 발작이면 뇌전증성 발작이 되겠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굉장히 큰 증상,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근육이 떨리거나 그런 거는 컨벌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뇌전증성 발작과 비뇌전증성 발작이 있는데, 그냥 쓰러지는 증상은 다 발작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감별해서 치료를 해야지. 진짜 막 쓰러지고 병원에 올 때는 다 멀쩡하게 깨서 오니까 우리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약을 막 항경련제를 오랫동안 먹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잘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경련 발작이 시작될 때 포칼 시저, 초점성 발작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뇌 전반적으로 동시에 이런 경련파가 생길 때는 제너럴라이즈 시저라고 하는데,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흔히 아는 붓고 떨리고 토닉, 크로닉 시저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앱센스 시저나 토닉 시저도 있는데 에이토닉 시저도 있어요.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툭 쓰러지는. 그럼 어떤 경우하고 헷갈리겠어요? 아까 탄력 발작이라고 했던 거, 그거는 경련 발작이 아니라 기면증의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히스토리만 들어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포칼 시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진단은 에필lep시라고 진단하는데, 에필lep시 중에서 포칼 에필lep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너럴라이즈드 시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뇌전증이라고 진단할 때 분류를 제너럴라이즈드 타입의 에필lep시, 전반적 뇌전증이라고 부르고, 각각은 원인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유전적인 거 또는 구조적인 거, 혹은 대사성 질환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인을 아무리 MRI 찍어보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원인 불명,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에다가 나눠요. 포칼 온셋인지, 제너럴
뇌전증의 타입을 나눌 수가 있고 원인을 가지고 더 세분하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17년도에 인터내셔널 리그 어게인스트 에필lep시 국제적으로 뇌전증을 분류했어요. 포칼 온셋인지 제너럴레이스 온셋인지. 근데 이제 포칼 온셋이라도 이게 정기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소적이지만 경련파가 막 커져가지고 결국은 뇌 전체에 다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온셋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요. 포칼 온셋인지 처음에 제너럴레이스 온셋이었는지. 그래서 포칼 온셋이지만 2차적으로 대발작이 되었다 하면 분류는 포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발작이 막 쓰러져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포칼 온셋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증상을 실제로 처음부터 막 목격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분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분류가 안 되면 분류를 안 해야지 엉터리로 분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나운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뇌전증도 마찬가지예요. 포칼 온셋인지 제너럴 진짜로 동시에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고 이런 에필lep틱 신드롬은 이제 원인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름을 딱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그랬다가 저렇게도 그랬다가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대부분 요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률은 대략 100분의 1 정도가 살짝 안 돼요. 그래서 유병률이 1000분의 10. 그런데 이제 대개는 0.5에서 1% 사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짝 남자가 많다고 하지만 그거는 경련 타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말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 수준이 좀 낮을수록 조금 더 많이 있기도 한데 근데 그것도 원인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온셋은 아주 얼리 또는 매우 레이트 듀얼 피크를 보여요. 행정 기간 중에 한 번 이상 경련을 경험한 확률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뭐 열만 나면 경련하는 열성 경련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경련을 한 번 이상 경험할 수 있는 경우는 더 많지만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크로닉하게 에필lep시 뇌전증으로 진단되는 거는 아까 1%가 살짝 안 된다고 그랬죠. 러플리 1%.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5천만 지금 조금 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약 먹으려면 이제 건강보험이 되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의 이런 자료를 보면은 약간 50만 살짝 넘는 그 정도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50만 정도 하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좀 감추고 있거나 치료를 안 받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얼리 온셋 어렸을 때 처음 생기는 경우 같고 중간에는 비슷하다가 나이가 들면 확 많아져요.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뭐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있어도 많이 살아남거든요. 생존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확 올라가요. 확 100세 시대가 되면 점점점 올라가요. 심지어 치매 환자도 막 이렇게 경련이 새로 생기는 살아나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제너럴라이즈드 온셋은 어렸을 때 더 많고 파샬, 포칼 온셋이 나이 들어서 더 많아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난산이라 하면 이렇게 태어날 때 난산이어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디퓨즈하게 데미지를 받아요. 유전적인 이상, 난산 또는 인펙션이 뱃속에서 엄마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타입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생기는 경우는 다치거나 뇌종양이거나 이런데 가장 많은 원인은 혈관성 질환, 뇌졸중 그런 것들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남녀 이렇게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그런데 기억할 거는 어렸을 때는 제너럴라이즈드 온셋이 많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포칼 온셋이 많은데 매우 어렸을 때와 레이트 온셋 이게 듀얼 피크를 이룬다. 그래서 약간 삐뚤어진 U 같은 쉐입의 이런 발생률을 보여요. 이거는 국내 자료입니다.
그런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죠.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발생률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 늘어나서 이제 노인에서 나타나는 뇌전증 이게 굉장히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원인을 따져보면 특발성이라는 건 이리저리 봐도 원인이 될 만한 게 없는데 이런 거 아까 온나온 에티올로지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외상은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65세 이상에는 눈에 두드러지는 게 혈관성 질환이죠. 원인이 확 달라 연령별로 다르다. 어렸을 때 많은 거는 선천성 이상, 중간에 외상이 올라가고 나이 들면 혈관성 질환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런 패턴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초기에는 출생시 손상이나 원래 뇌 발생 이상이 있었거나 어렸을 때 중추신경의 급성 감염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젊었을 때는 특발성, 그 다음에 뭐 뇌염이나 뇌종양, 그 다음에 성인 이후에는 65세 이후에는 순서가 뇌혈관성 질환 이런 게 훨씬 많아져요. 그런 거를 이제 대충 이해할 수 있겠죠. 중추신경계 기형, 그 디벨롭멘탈 옛날에 발달할 때 배웠어요. 뉴런이 어디서 생겨요? 뉴런이 그레이 메타에 있죠. 뇌 표면에. 근데 원래 생기는 거는 벤트리클의 바닥에서 생겨요.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 표면으로. 그럴 때 벤트리클의 바닥에서는 매우 그 분화가 덜 된 뉴런이 생겼다가 가면서 분화가 되고 성숙해지면서 제대로 갔으면 콜텍스 그레이메타의 이제 뇌 표면에 도달했을 때 정상적으로 머추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 엄마가 바이러스 감염이 생겼다든지 열성 경련이 여러 번 있었다든지 하면은 그 중간에 이제 세포가 이머추어하게 되면서 중간 어느 가다가 제대로 못 가고 멈추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단계에서 뇌 세포의 분화가 멈추거나 이머추어하거나 위치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뇌 신경의 발달 장애, 뇌 피질, 발달 기형, 신경세포 이주 장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 어렸을 때 열성 경험도 있고 대사 이상도 있고 감염, 점점 특발성 이상이 많아지다가 젊은 나이에는 외상도 많지 교통사고 이런 거 많으니까 뇌종양 그렇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뇌혈관 질환이 가장 우세한 이상이고 생성 뇌질환도 새로운 에티올로지 원인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환자들이 매일 쓰러지는 건 아닌데 어떤 때 잘 쓰러지는 가장 응급실에서 많이 보는 경우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항경련제를 갑자기 안 먹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시 주면 되니까 되게는 좀 괜찮은데 술을 막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 잠을 적게 자는 경우 전자오락 나이트클럽 반짝거리는 불빛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포켓몬 그게 반짝거려요. 반짝. 그런데 그게 특정한 색깔이 붉은색 계열이 특정한 프리퀀시로 할 때 그게 뇌파를 더 자극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애들이 막 게임을 하다가 막 쓰러졌어. 경련을 막 해.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게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응급실로 갔어. 그래서 그 현상을 뉴스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화면을 보고 이런 게임을 하다가 쓰러져서 다 실려갔습니다. 했는데 그 뉴스를 보다가 또 경련을 했어요. 그거를 뭐 옛날에 무슨 만화에서 뭐 풍자를 하고 그랬는데 그 회사는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전자오락기를 팔고 있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원인을 자기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발견했어요. 이 색깔에 이 프리퀀시가 경련 발작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거를 색깔을 바꿨어요. 프리퀀시도 바꾸고. 그래서 괜찮아졌다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계속 오락을 해. 그럼 계속 사요. 그래서 안 망했어요. 그런 건 다 본받았는데요. 전면 돌파냐 아니면 망할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된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전자오락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는 실제로 많이 느끼는데 딱 이렇게 있는데 중고등학생이야. 근데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딱 보면 시기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요런 때야.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시험 끝난 날 뭘 해요? 시험 마지막 날 일찍 끝나잖아요. 뭐 해요? 잠자러 가요? 오락을 해. 옛날에는 오락실도 있었어요. 요즘은 집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뭐 했냐고 물어보면은 시험이 끝나고 마지막 날 오락하다가 쓰러졌다. 그럼 뭐가 되지? 빗자루에 의해서 어떤 상태였겠어요? 수면 부족이었겠지. 그래서 이제 부사처럼 점쟁이처럼 그래서 뭐 시험이 있었니? 어디 뭐 오락을 했니? 막 이렇게 잠을 못 잤구나. 그럼 다 맞아. 우리 선생님 너무 못 맞아. 그러면 엄마들이 또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때 갑자기 쓰러졌으니까 엄마가 막 공부하라고 다그쳤을 거 아니에요. 되게 미안해. 어떻게 할까? 우리 애는 뭐 좀 공부를 열심히 시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평소에 그래서 시험 때 잠을 잘 자고 밤을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나를 좋아해. 왜? 계속 공부를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유발 요인을 잘 파악해야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성의 경우에는 호르몬 사이클 같은 거를 잘 물어봐야 돼요. 특정 경우에 독서만 하면 되거나 계속 경련을 하거나 빗자루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이런 반사성 뇌전증 그런 경우에는 유발 요인을 피해야 되겠죠. 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력이. 그리고 이제 검사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뇌파.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인 좀 현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뇌 영상 이런 것도 발달해가지고 매우 서툴한 이런 아까 뇌 발달 기형이나 뇌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은 뭐 유발 요인이 뭔지 이 사람의 나이나 운셋이나 어떤 증상인지 잘 물어봐야 되겠지. 근데 이제 본인의 의식을 잃고 또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본 사람한테 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그 목격자가 같이 안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보호자 근데 또 요즘은 또 알기가 어려워. 요즘은 다 새벽에 출근하고 애들은 또 학원에서 늦게 오고 이래가지고 집에 식구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같이 있어도 서로 핸드폰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목격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과거력을 섭취하고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가 있겠는지 난산, 특히 난산에 또는 뭐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 뇌염, 뇌외상, 가족력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야 되겠죠. 뇌파는 국제적으로 같은 위치에 붙여가지고 뇌파 이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공통적으로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그 다음에 템포럴 옥시피탈 이런 거의 약자들 T4, O2 이런 식으로 F4, 그러면 오른쪽 프론탈, 오른쪽 옥시피탈, 오른쪽 템포럴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붙이는 위치도 다 정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용하고 1020 시스템을 가장 그냥 외래에서 붙이는 정도에는 이 정도 하고 이번에서 더 자세히 할 때는 1010 이 사이에 더 붙여가지고 간격을 좁혀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이렇게 지금 오후에 막 졸리잖아요. 오늘 반쯤 감고 그러고 있을 때 편안한 자세로 있을 때 그러나 끼어 있을 때 알파파가 뒤쪽에 많이 나와요. 후두부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알파파예요. MC 스퀘어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한동안 MC 스퀘어를 하면 알파파를 강화시켜가지고 머리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알파파 이런 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정상인의 각성입니다. 그런데 뇌전증 환자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액션 포텐셜이 확 탈분되거나 그 억제성이라도 하이퍼싱크로너스 동시에 나오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매우 규칙적인데 뾰족한 거, 슬로우 웨이브 이렇게 교대로 나오는 거, 그거는 탈광극이 됐다가 하이퍼 싱크로너스 된 이런 이제 억제성 사도 동시에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다. 이거 약간 공산당에 발 맞춰서 걸어가는 느낌 아니에요? 이건 1초에 3Hz 스파이크 나오고 슬로우 웨이브 나오고 규칙적으로 교대로 나오는 매우 리드미컬한 그런 액티비티인데 왼쪽 오른쪽 같고 전반적으로 뇌파 이상이죠. 제너럴라이즈 에필lep시의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차일드 온셋의 앱센스 시저가 주로 나오는 에필lep시. 주베나일 마이오크로닉 에필lep시는 주베나일 온셋의 마이오크로닉 시저가 나오는 에필lep시. 앱센스 시저는 기억나죠? 잠깐 멍한 거, 모든 동작을 멍. 그런데 주된 증상은 의식의 변화예요. 그게 꼭 눈 감고 바닥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도 멍하고 반응이 없고 기억을 못하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쓰러져서 바닥에 눈 감고 쓰러지는 게 아니어도 반응이 없고 기억을 못하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시저가 시저이고 마이오크로닉 시저는 짧게 문제. 아까 내가 명의가 되는 뭐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 때 잠 못 자고 그다음에 빗자루 뭐 여성인 경우에는 생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련이 마이오크로닉 시저와 에필lep시. 대개는 근데 이렇게 움찔거리는 정도에서 막 병원에 오지는 않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이제 막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그때 막 병원에 오죠. 그럴 때 꼭 물어봐야 되는 게 뭐다? 평소에 깜짝 놀라듯이 움찔거리는 게 있었는지 물어보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명의가 되는 거지? 주변에 마이오크로닉 에필lep시. 그런데 마이오크로닉 시저도 있고 가끔 제너럴라이즈 크로닉 시저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의 경련을 볼 수는 있어요. 이게 보면은 매우 규칙적이지는 않고 3Hz보다는 조금 빠르고 스파이크가 한 번에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있어요. 폴리 스파이크, 슬로우 웨이브, 컴플렉스라고 안 부르고 믹스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왼쪽 오른쪽 동시에 나오는 이걸 왜 강조해요? 흔해요. 그 나이에 가장 흔해요. 부분 내전증, 템포랄 로브 에필lep시는 성인 젊은 사람 성인에서 가장 흔한데 이건 템포랄 이름 그대로예요. 템포랄 로브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 지금 이렇게 섀도우로 그려놓은 그 부분이 이 뇌파의 뾰족한 부위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두피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 부위가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해마 알죠? 히포캠퍼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거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MRI를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코로날뷰라고 하는 거죠. 양쪽에 귀가 있고 이렇게 머리통이 보이죠. 가운데를 이 뷰를 우리는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의 해마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뷰를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가 환자를 바라보는 방향이 MRI 찍는 방향이에요. 레디올로직 뷰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왼쪽이 환자의 오른쪽이 돼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듯이 되니까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 해마가 어느 쪽이 이상해 보여요? 왼쪽이 이상해 보이죠? 이게 아나토미컬하게 잘 보이는 게 T1이고 물 CSF가 브라이트하게 보이는 게 T2이고 너무 브라이트해서 경소를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플루이드를 어테뉴에이션 시켜가지고 CSF가 까맣게 보이게 하는 게 플레어 뷰예요. 그러면은 이제 T1은 아나토미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레이메터, 화이트메터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T2는 경소의 시그널 변화가 잘 나타나요. 그런데 CSF가 너무 밝아서 잘 표가 안 나니까 플레어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중간쯤 되는 경소의 변화를 잘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플레어에서 시그널이 올라간 게 보이죠. T2에서도 보였어야 되는데 CSF가 너무 밝아서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 사이즈가 작아져 있고 여기 약간 그 히포캠퍼스의 레이어 구조가 나선형 구조가 망가져 있어요. 스클레로틱하다고 해요. 사이즈
전형적인 해마경화증의 MRI 소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는 왼쪽 해마에 해마경화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템포럴 로브 에필lep시가 되고 원인은 해마경화증이 되고 레프트 템포럴 로브 에필lep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벤트리클에서 뉴런이 생겨가지고 표면으로 가다가 이제 성숙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각 단계에서 이제 머추리티가 멈추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그레이 메타가 표면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벤트리클 주변에 노듈라하게 그레이 메타 남아있는 게 보여요. 잘못 보면 노듈라 헤테로토피아 있어야 될 때 아니고 다른 데에 그레이 메타가 남아있는 거, 뉴런이 남아있는 거, 그거 이머추어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꼭 리본처럼 중간에 있잖아요. 화이트 메탈 중간에 그런 거는 엔드 타입의 헤테로토피아, 더블 콜텍스. 이게 다 뉴런이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벤트리클의 베이스에서 콜텍스로 그거 못 가고 중간에 아마도 엄마 뱃속에서 무슨 감염이나 약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해저들을 받았었겠죠. 팩트나 스펙트 같은 거는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잘 모르겠는데 뇌 세포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당을 많이 써요. 그래서 글루코스 같은 걸로 팩트를 찍어보면 이런 건 기능적인 내용상인데 뇌에서 당을 많이 못 쓰는 뇌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부위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콜텍스는 붉게 이렇게 팩트에서 글루코스를 많이 써가지고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좌우를 비교해보면 왼쪽 프론탈 꼭대기하고 꼭대기 벌텍스 쪽이 시그널이 이렇게 빨갛지가 않은 게 보이죠. 메타볼리즘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MRI 보면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패티에 대사가 떨어져 있는 게 관찰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절을 할 때 이런 레디오 아이소토프를 해서 빠르게 주사를 써보면은 블러드 플로우를 따라서 이렇게 레디오 아이소톱이 태깅이 되니까 비정상적으로 막 액티비티가 올라간 경련 발작하는 부위에 가서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요. 레디오 아이소톱이 올라가가지고 블러드 플로우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병소를 알아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뇌 영상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환자들에서도 병소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이런 특수 검사들이 특수 내용상이 있어요. 요즘은 에피lep시 모니터링 유닛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경련이 증상을 기록을 해가지고 진짜 경련인지 아닌지 감별도 하고 병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건 특히 이제 어느 부위가 병소인지를 찾아서 그 부위의 뇌 기능이 어떤지를 잘 평가해가지고 뇌 수술을 고려하기도 해요. 그냥 원인이 국소적이고 거기에 중요한 뇌 기능이 없으면 거기를 제거했을 때 시저 프리 그러니까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에피lep시 모니터링 유닛이 따로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증상에 따라서 더 자세히 나누면 모토 심톰이 주로인지 의식의 변화가 주로인지 그다음에 전신 발작인 경우에도 앱센스 시저나 토닉 클로닉, 마이오클로닉, 토닉, 에이토닉 이런 이제 증상의 특징에 따라서 더 나누고 그다음에 포컬 에피lep시도 지네틱, 스트럭처럴 또는 메타볼릭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고 그래서 일단 기억을 살려서 보면은 얘는 팔이 양쪽이 에시메트릭하게 토닉해졌죠. 불입하게 의식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그리고 본인이 나 이상하다 이런 느낌도 있어 보이고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본인 증상이 있었던 거 알아요. 그러면 의식은 프리저브 되어 있고 주요 증상은 모토 심톰이고 그러니까 포칼 모토 시저가 되는 거지. 이 환자를 볼까요? 그 직전에 엄마랑 막 얘기를 하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하다 멈추면서 좀 굉장히 어색해요. 끈을 괜히 만지작거리고 오른손은 좀 어정쩡한 자세로 있죠.
그러다 배를 막 문지르고. 근데 이거는 아까 토닉 클로닉하고는 다르죠. 좀 작은 증상, 반복적이고 그런 거는 자동 증상, 오토마티즘이라고 불려요. 약간 질겅질겅 씹는 것 같은. 네, 그게 입 쪽으로 오로 알리멘터리 오토마티즘 또는 손에 이렇게 보이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무 어색하잖아요. 포지셔닝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손, 팔 이런 데에 오토마티즘이 있는 거고 상동증이고 이때 물어보면 말하다 갑자기 멈추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나중에 증상을 물어보면은 또는 내가 뭐 보여줬던 거 기억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몰라 기억을 못해요. 그럼 뭐예요? 의식의 변화가 있고 또 오토마티즘이 주이고 그다음에 기억을 못해요. 대발작으로 갔어요? 대발자까지는 안 갔어. 토닉 클로닉 시저까지는 안 갔죠. 이런 거는 이제 포칼 시저. 특히 이런 증상을 이런 오토마티즘을 생생하게 보이는 거는 아까 히포캄퍼스 클레로시스가 동반된 템포럴 로브 에필lep시의 매우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젊은 뭐 성인이죠.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대발작은 자다가 갑자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때요? 양쪽 팔다리가 토닉해져요. 그리고 목소리도 왜 끄끄끄 소리가 나겠어? 너무 토닉해졌기 때문에 성대까지도. 그래서 끄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뭐 제가를 물리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너무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넣다가 이빨이 부러질 수 있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옛날에 막 제가를 옆에다 두고 막 물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안 없앴어.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때 막 손가락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큰일 나요. 굉장히 토닉하기 때문에 자기 이빨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손을 꽉 묶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토닉하다가 클로닉하다가 잘 때 이 환자는 또 잘 보세요. 본인이 이상해요. 오른손을 잡죠?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잠깐 이제 이게 표정이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표정이 좀 멍하고 이때는 지금 멍해. 허공을 쳐다보고 그다음에 갑자기 쓰러지더니 쭉 뻗는데 약간 왼쪽 오른쪽은 좀 에이시메트릭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였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이상한 센소리 느낌이 있어요. 오른손에. 센소리 오라. 자기만 느껴. 그래서 분명 문자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멍한 증상이 포칼 온셋이라는 거예요. 약간 어느 쪽을 지금 어느 쪽에 병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팔에 증상이 있으니까 왼쪽. 센소리 심토니까 센소리 콘텍스가 어디예요? 팔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멍하다가 그 다음에는 양쪽으로 바이라테럴 토닉 클로닉. 그거는 포칼 온셋이고 세컨더리로 제너럴 토닉 클로닉 시저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포칼 온셋 이벌빙 투 세컨더리 제너럴 토닉 클로닉 시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해요? 처음 시작이 포칼 온셋이었기 때문에 포칼 온셋, 포칼 시저로 분류를 하고 에필lep시의 분류도 포칼 에필lep시로 해요. 이 환자는 MRI 이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난산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뇌에 발달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왼쪽 파리탈로 쪽으로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약간 오른쪽에 그 파인 모토에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을 지금 다 포칼 시저의 예를 보여줬는데 세컨더리 제너럴 토닉 클로닉 시저로 가기도 해요. 근데 이 증상을 봐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결국 뇌파로 컨펌을 해야 포칼 원셋인지 아니면 세컨더리 제너럴 토닉 클로닉 시저가 된 건지 완전히 확인할 수가 있죠. 비나인 차일드드 에필lep시 위드 센트럴 템포럴 스파이크 이름에서 보니까 예후가 좋아. 차일드드 원셋이야. 센트럴 템포럴에 이상이 있어.
나타나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옛날에는 비나일 롤란드 게플랩시 했는데 이건 차일드드 온셋이고 뭐 이런 센츄로 템플을 따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소아 뇌전증 이것도 붙여드릴게요. 소아 뇌전증은 15%. 근데 이 나이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나이에는 차일드드 온셋에는 포칼 시절이면은 센츄로 템포랄 스파이크로 나타나는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차일드드 앱센스 에필lep시도 굉장히 흔하고. 그러니까 그게 증상이 근데 다르겠지. 센츄로 템포랄은 롤란드 계열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오토 에어리아예요. 그래서 실비안 피셔 주변으로. 그래서 얼굴 쪽으로 부분경련이 많아요. 밤에 얼굴이 실룩실룩하다가 세컨더리 제너럴라이즈 토닉 크로닉 시저로 많이 가서 자다가 경련을 하는데 이런 경련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포칼 온셋의 비나일 차일드 에필lep시 위드 센츄럴 템포럴 스파이크, 또는 그냥 멍한 증상이 짧게 수초간 있다. 그러면 차일드 앱센스 에필lep시. 뇌파가 다르겠지. 센츄럴 템포럴 에만 스파이크가 있느냐, 또는 3월지의 제너럴 스파이크 웨이브 컴플렉스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느냐.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고 10대 후반에 스판테니어스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나일이에요. 이렇게 살짝 잠든 뇌파인데 왼쪽으로 센트럴 에어리아에 굉장히 스파이크가 여러 개가 막 쌍으로 나타나잖아요. 페어드로. 그런 것이 이 뇌전증의 특징이에요. 바로 나오는데 차일드 앱센스 에필lep시 4에서 8세, 나이가 굉장히 비슷하지. 앱센스 시저로 잠시 몇 초 동안 멍한 거, 뇌파는 스리얼지 스파이크인 웨이브 컴플렉스이고, 과호흡도 잘 유발돼가지고 애들이 울 때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 과호흡이 돼가지고 그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막 엄마는 막 야단치면 갑자기 멍한 거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상증후고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발프로익 엑시드나 에토숙시마이드를 많이 써요. 에토숙시마이드는 다른 타입에서는 잘 안 써요. 이건 좀 칼슘 채널, T타입 칼슘 채널이 너무 특이적으로 보기 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앱센스 시저에 많이 써요. 80% 스판테니어스 리미션이 아까도 비나인 차일드 에필lep시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3Hz 이게 1초 바인데 세로줄이 거기 3개의 스파이크가 뚜렷하게 보여요. 아주 규칙적이고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지금 1, 2, 3, 4, 5, 6, 7, 8, 9초 정도 되죠. 대개는 10초 미만 멍하지. 그런데 약간 주베날 온셋의 앱센스 시저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은 좀 중간쯤이 되는 것 같아요. 앱센스 시저보다 조금 길고 살짝 오토마티즘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움직임이 살짝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티피칼 앱센스라고 부르는데 약간 빠르고 3.5에서 4Hz 맥크로이드. 이거는 에토숙시마이드 잘 안 들어요. 규칙적인 뇌파 이때만 들고, 이거는 조금 더 그 스판테니어스 리미션이, 여기 재발하는 게 80%면 20%가 리미션, 스판테니어스 리미션 한다는 뜻이잖아요. 중간쯤 되는 거고, 그렇게 생겼어요. 처음하고 끝 부분이 살짝 빠르죠. 아까처럼 규칙적인 듯 하지만 조금 불규칙하고, 처음과 끝이 너무 드라마틱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주베나일 마이오크로닉 에필lep시, 이거는 주베나일 온셋을 가장 흔해요. 11세에서 18, 딱 중고등학생 나이고, 마이오크로닉 시저, 제너럴라이즈 토닉 크로닉 시저. 그래서 수면 부족일 때, 또는 술 마시고 멘스트럴 피리어드에도 포괄하는데, 이레귤라 스파이크. 그래서 시험 때 생리가 겹치거나 술까지 마셨다는 완전 직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라이트 얘기는 없네. 라이트, 그래서 오락하다가도 많이 유발이 된다고 했죠. 이레귤라 스파이크가 폴리 스파이크, 그런 것들이 발프로익 엑시드. 그 다음에 약물은 잘 반응이 좋은데 90% 제가 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판테니어스 리미션은 차일드후드에는 꽤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좀 이제 그럴 것 같은 것이 점점 뇌 발달이 끝나니까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뇌가 퇴행하고 이제 좀 그러니까 더 시저가 많아져. 불규칙하고 폴리스파이크가 많고 뇌파만 딱 봐도 이거는 나를 이게 마이오클로닉 시저와 제너레이스 토니클로닉 시저, 주베나일 온셋까지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너무 아까 차일드드 온셋의 3스퍼트 스태킹 웨이브 컴플렉스 그것도 뇌파가 너무 특이적이어가지고 뇌파만 보여줘도 세트로 인상 양상이 다 떠올라야 돼요. 왜 강조해요? 그 나이에 흔해. 네. 여러분이 굳이 신경과 의사가 아니어도 응급실 같은 데 상담을 볼 수 있어요. 이 환자 밥을 먹고 있는데 잠깐 멈춘 게 보여요? 이때 지금 3얼트 스파이크 웨이브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 얘는 너무 차일드는 아닌 것 같지? 주베나일 온셋이었을 것 같은데 주베나일 온셋 역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고등학생 좀 보이죠? 10대 뇌파랑 세트로 보세요. 뇌파가 막 올라와요. 흉평하다가 뾰족뾰족하게 올라와요. 짧기는 한데 약간 여러 번 떨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 위치가 어때요? 매우 손끝 이런 게 아니라 엑시알이라고 그러는데 어깨 그래서 양쪽 팔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짧게. 그래서 이제 청소년인데 쓰러져서 왔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물어봐야 돼. 움찔움찔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게 주로 있어요. 시험 때나 생리 때나 주로 아침에. 그래서 뭐 밥 먹다가 또는 양치질하다가 이걸 떨어뜨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어떤 시죠? 마이오클로닉 시죠. 그래서 주베나일 온셋의 마이오클로닉 에필lep시. 성인에서는 포카하게 나타날 때 아까 파리탈 로브 에필lep시랑 템포랄 로브 에필lep시 환자의 예를 보여줬는데 프론탈 롭이 가장 큰데 템포랄 로브 에필lep시 특히 히포캄팔 스클레로시스 퇴마경화증이 원인이 된 환자들이 성인에서는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멍한 거, 오라나 오토마티즘이 동반되는 거 물어보면 페브라일 컨버전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열성경련이 있었다고 해서 100% 크로닉 에필lep시로 가요? 페브라일 컨버전은 매우 비나인하고 열만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템포랄 로브 에필lep시 환자들은 어렸을 때 열성경련이 있었던 사람이 많아. 그럼 어떤 거겠어요? 열성경련이 그냥 한 번, 두 번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있었던 경우. 또는 약간 우리는 몰라도 약간 뭐 무슨 감염 같은 게 같이 있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렸을 때 생겼다든지 이럴 때 템포랄 로브 에필lep시, 페브라일 컨버전의 히스토리가 많아요. 그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약물 치료 를 1차적으로 하지만 한쪽에만 해마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예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계속 약을 먹게 할 것인지 또는 수술이라는 게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단한 거는 아니잖아요. 수술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뇌 부위가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평생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건 또 큰 일이 아까 그 환자의 뇌파인데 여기가 지금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이제 멍하고 지금 오토마티즘을 보이는 초기인데 이렇게 리드미칸 액티비티가 왼쪽 템포랄 지금 뭐 F7, T7 요 부위에서 보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데 거의 관찰되지 않아요. 경련파가 리드미하게 빨라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해보면은 어디에서 경련파가 시작되는지 이게 조금 더 빨라졌죠. 그리고 지금 리즈믹한 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질겅질겅 씹는 오토마티즘. 이 환자는 아까 보여줬던 레프트 히포캄팔 스클레로시스가 있어서 이쪽 부분을 제거하고 이 환자는 시적 프리가 되었어요. 그걸 제거하고 원인을 없애주니까 경련 안 해. 그래서 기대가 안 하고 주유소 안에서 둥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스키마틱을 그려놨는데 이쪽에서 생략해서 양쪽으로 퍼졌겠지.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안 하겠지. 의식이 없는데 제너럴라이즈 토닉 시저는 아니잖아요. 템포랄 로브 에필lep시 환자들은 반드시 세컨더리 제너럴라이즈 토닉 시저로 가지는 않아요. 가끔 세컨더리 GTC로 가기도 하지만 주로 이런 포칼 시저의 오토마티즘이 메인인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병소의 시저 온셋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인트라크레니얼 일렉트로드를 직접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이게 보이니까 왜냐면 이제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디퓨저하게 보여서 들어가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여기 두 개의 일렉트로드에서 매우 포컬하게 시작했어요. 여기 빨간색이 여기 굉장히 포컬하게 시작되는 게 보여요. 요 한 5, 6초 먼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경련파가 점점 커지는 순간이 그거를 이제 이런 하염의 변화를 칼라를 입혀가지고 맵핑을 해보니까 이게 동소가 어디라는 게 매우 뚜렷하게 보이는데 포컬하게 미디아의 템포럴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템포럴 로브 전체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련이 그러나 여전히 포칼 시저이죠. 포칼 시저 레프트 템포럴 로브 리진은 포칼 시저가 그래서 이렇게 막 컴퓨터로 분석하는 이런 게 발달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의료 기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신호를 뇌파 같은 거를 분석하는 신호 분석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고 공학적으로도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어요. 아래쪽에서부터 콜린사가 템포럴리 디퓨저하게 퍼져가지고 지금 이제 겉에서 이렇게 두피에서 우리가 뇌파를 볼 때는 이게 막 퍼져서 보이니까 깊숙한 곳에 포컬한 곳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저 온셋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수술적으로 더 자세히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왜 복강경 이렇게 하듯이 뇌도 이렇게 하려면 지금 뇌를 다 열어야 되잖아요. 오픈 서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매우 조금만 거의 열지 않고 매우 미세한 전극만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사람이 하기 어려워서 로봇 팔로 이렇게 매우 미세 전극을 넣어서 로봇 수술을 해요. 우리 병원에 로봇 수술 기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마이크로 인베이시브한 서저리를 인펀타이즈 패드 이거는 지금 소아 경련에서 배웠죠.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뇌파가 정상 뇌파가 잘 안 보이는데 인펀타이즈 패드는 레녹스 게스트 2세, 3, 4세 여러 가지 세의 경련이 보이고 뇌파가 매우 비자하고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약제를 써야 하고 흔히 지능 저하 같은 것들 장애가 동반되고 페브라일 컨버전은 매우 빈혈했는데 열이 오르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1차적인 치료가 열을 내려주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열이 고열이 날 때 동열을 하는 건 매우 빈혈하기 때문에 바로 항경련제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리커런트하다거나 한 번에 길다든지 너무 어렸을 때 생겼다든지 워낙 신경학적인 이상 동반이 되어 있다든지 그럼 거꾸로 성인이 되어서 템포럴 로브 에필lep시 환자에게 어렸을 때를 거꾸로 물어보면 페브라일 컨버전의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뇌전증하고 잘 감별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 이게 감별하기가 어려워요. 대개는 또 막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오기보다는 깨고 나서 와요. 그런데 옆에 그 목격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실신인지 뇌전증 발작인지, 그 다음에 심지어 슈도 시저나 사이코제닉 시저 같은 경우에는 감별이 더 어렵겠죠. 그 외에 뇌혈관성 질환에도 일관성 뇌허혈 같은 거 있잖아요. 수면 카타플렉시라고 탄력 발작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뭐 주기성마비 이런 것도 갑자기 마비가 왔다가 그런 경우에는 감별이 어려운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병력을 잘 성취하고 뇌파 검사를 해야지.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 컨펌을 해야 돼요. 또 이제 MRI 같은 것도 요즘은 원인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중요해요.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너무 잘 이해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어떻게 한다? 깊은 잠을 자면 어떻게 된다?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지식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시험인가요? 네. 네, 시험 잘 보시고. 강의록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지울게요. 혼자. 네, 그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